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여권 차기 주자 이른바 빅3의 지지 그룹 대표들을 연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인 성장과 공정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만나봤고요. 자,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여기서 비서실장이라 하면 영원한 비서실장을 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낙연 전 대표를 돕게 된 거죠. 그래요? 30년 전이라는 게 이제 동아일보 기자 시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하고? 제가 1990년에 동아일보 입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1994년도에 이제 정치부 첫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야당 담당, 이제 민주당 담당 차장이셨고요. 저는 이제 야당의 말진 기자로 일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일종의 사수셨군요. 그러면 뭐 그런 셈이죠. 네. 예.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신다면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이낙연 선배죠. 그 당시에 기자들 중으로는 선배인데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신 양반이죠. 그래요? 후배들에게도 그 기사의 완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깐깐한 선배였고요. 저도 혼이 꽤 났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운 선배였군요. 무섭다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정확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총리 시절에는 국회 출석에 참 사이다 발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고구마 발언만 한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총리 시절에는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의 이제 공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이다 같은 그런 답변을 했죠. 네. 그건 이제 대상이 직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또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당 대표가 되시면서는 이제는 이 당정청을 잘 끌고 그다음에 해법을 그때그때마다 찾아야 되는 일종의 조율의 이 임무가 가장 컸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시원스럽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이 스스로가 이분은 실천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건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확신이 들 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발언을 하는데 고구마 같다는 그런 신중함이 이제 지적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구마 화법이라고도 하고 엄중 화법이란 말도 쓰던데요. 혹시 캠프 안에서 좀 이런 화법을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안 나눠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드리죠. 네.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의견들을 말씀하실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럼? 본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발언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변화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여야 우리 또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되고 토론이 진행이 되면 보다 분명한 입장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정책적으로도 이 기본권에 대한 본인의 개헌 의지라든지 아니면 내 삶을 지켜준 나라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본인의 정리된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지율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쭉 가다가 지지율이 꺾었던 결정적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사면건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반등의 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물론 당연히 캠프에서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 계기점이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반등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준비된 정책들 하나하나씩 국민들에게 어필을 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어떤 것이냐에 네. 부합되는 리더십이 바로 본인이다라는 걸 어필할 때 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 대전환의 시기 아닙니까? 예. 디지털 전환도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그다음에 양극화 확대되고 있고 중산층 서민 붕괴되고 있고요.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시대 정신에 맞느냐? 저는 이제 실사구시적이고 유능한 리더십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전 대표는 위기나 재난 상황을 훌륭히 극복한 총리 시절에 그런 실용적이고도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신중함과 그다음에 디테일에 강한 정책적인 비전이 결국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반등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선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저는 시기의 문제보다는 경선의 방식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쪽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난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했는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집계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 흥행에 사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전혀 관심을 갖지도 못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모을 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축제장을 만들지도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 방식이 좀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최문순 지사도 말씀하셨지만, 뭐 슈퍼스타 K 방식이라든지, 뭐 이 트롯 미스터 트롯이나 뭐 이런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를 통해서 이 역동성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런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선의 시기도 저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선의 방식은 그 가장 기본 방향은 비대면 경선이 아니라 대면 경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면 경선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지역에서 투표를 순회하면서 하는 방식보다는 각 후보자들이 치열하게 1대1 토론을 통해서 그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탈락하는 방식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경선 일정은. 물론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경선 연기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들이 시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내년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경선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측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냥 뭐 이거저거 그냥 표현 없이 그냥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 경선력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당원 단계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사실 원칙상으로는. 저희는 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늦춰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당에서 정리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국민들이 우리 경선에 대해서 얼만큼 뜨겁게 호응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경선 그 시점이든 경선 방식이든지 간에 하여간 이제 최종 결정을 뭔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 데드라인이 언제라고 보세요? 저는 6월 21일이 지금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이제 뭐 한 열흘 정도 남은 거네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최문순 그 강원지사 같은 원탁 회의를 제안했던데 이게 하나의 그 원샷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네. 조심스럽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차피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컨텐츠를 하면 뭐 네. 찬성하든 반대하든을 떠나서 일단 기본 시리즈를 다 누구나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또 어쩌면 이제 대표 컨텐츠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낙연 그 대표의 대표 컨텐츠는 뭐냐? 이게 궁금한데요. 어떤 걸 제시해 네. 주시겠습니까? 제1 슬로건은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죠. 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두 가지 큰 축으로 하나는 이제 신복지고요. 하나는 이제 이 중산층 경제론입니다. 예. 신복지는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예. 그 부분에서 이 최소 기준이라는 걸 제시를 해주고요. 또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정한 기준은 또 뭐냐. 이 기준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뭐 노동이라든지 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8개 분야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국가가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또 하나는 성장 전략이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진출을 했는데 예.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을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5가지 분야에서 확실하게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 5가지는 기술, 사람, 그린, 포용, 공정 이 5가지입니다. 네. 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중산층의 비중을 지금 현재 57%에서 70%까지 그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은 현재 60%에서 70% 고용률도 66%에서 70% 이렇게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허리에 해당하는 이제 중산층을 더욱 튼튼하게 지탱하고 우리 사회 구조를 건강하고 평등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원님 죄송한데요. 의원님이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느끼는 건데 좀 복잡해서 네네. 뭔가 임팩트가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네. 좀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중산층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불안하고 중산층은 지금 좁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의 목표는 겁니다.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보장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 복지를 끌고 가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기본소득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소득도 우리 지금 정치권에 우리 사회의 복지 논쟁을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일단은. 그러나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가중되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현실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미 있게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그래도 개인당 한 50만 원씩은 월 줘야 될 텐데 이게 연간으로 치면 300조 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한 550조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300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설득력 있는 설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헌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일단 그 내용을 여쭙기 전에 어제 또 정세균 전 총리도 개헌 이야기를 꺼냈던데요. 네네.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개헌이라는 것은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란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토지 공개념이 선언적으로는 이제 우리 헌법에 있고 그것 때문에 옛날에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해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공적 개념을 더 강화하자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가 안 따라붙을 수 없다라는 상황 때문에 네네. 이게 정말로 개헌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표가 찍히는 시선이 많은데 네. 이게 합의점까지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대선 과정에서? 어찌됐든 우리 지금 대선 전에 네. 합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되든 임기 초반에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자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후보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저는 뭐 이거는 대선 이후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른바 이준석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이것이 이른바 새 바람이라고 하는 걸로 정치권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진단을 하세요? 저는 뭐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쭉 나서고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세대 변화의 흐름으로 네.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에서의 젊음이라는 것은 늘 스스로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빨리 수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를 보면 메시지 면에서 사실 우리 사회를 앞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의 정확한 비전은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예.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나 이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시험과 학력만으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처한 지금의 양극화와 그다음에 구조적 전환의 시대를 과연 잘 끌고 갈 수 있는 이 비전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국가 운영의 어떤 대개 부분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그 바람이라고는 그렇게 길게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